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3차 유행의 기세는 확연히 꺾인 모습이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 기간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천안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수치부터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신규 확진자가 303명이고 어쨌든 이게 하루 만에 좀 다시 300명대로 올라온 거라서 이 수치를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월, 화까지는 주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나타나는데 오늘도 조금 올라가긴 했죠.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조금 확산세가 느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번 주가 설 연휴이기 때문에요. 사실 검사가 목요일부터 확실하게 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확산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검사 건수가 주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주말부터가 설 연휴의 이동량이 얼마나 늘었냐에 따라서 확산세가 꺾일지 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감염 지수가 0.96 거의 1에 육박하고 있고 예. 또 임시검사소라든지 노숙자 쉼터센터에서도 계속 확진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백신 관련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식약처의 최종 점검위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고령층에 대한 사용 효과에 대한 논란이 네.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이 논란이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내일 분명히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65세 이상도 접종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조심스럽게 권유한다로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양병원에 계신 그 종사자들 위주로 접종을 하고 거기 입소자들께서는 아마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 접종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령자 연구가 임상 초기 연구에서는 56세 이상이 한 12%였고요. 예. 마지막 추가 임상 연구는 한 56세 이상이 70%, 그리고 70세 이상은 지금 마지막 보고가 한 5.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모더나 화이자가 56세 이상이 40%가 넘기 때문에 아직도 절반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러한 이제 고령층 임상 연구가 부족하지만 임상 1상 이상에는 분명히 중화항체나 면역세포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네. 아마 고령층에서도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조금 그 연령 제한을 두고 접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특히 변이 바이러스 관련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네, 남아공에서는 지금 90%가 그 남아공 변이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도 승인이 보류된 상태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남아공 바이러스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유행을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다면 최대한 백신 접종을 앞당겨서 백신을 접종을 해야지만 확산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남아공 바이러스가 우리가 유행 바이러스로 바뀐다면 우리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이나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예. 한 57%, 한 60% 정도 남아공에 효과가 있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6분의 1 정도 중화항체가 떨어지지만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신들보다 조금 아스트라제네카 분명히 남아공 변이에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각국마다 그러니까 그 우세종인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냐에 따라서 네. 아스트라 백신을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에 대한 결정은 그러면 다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는 나라가 있고 남아공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초기에 도입되는 백신이기도 하고 고령층을 대상으로 일단 접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감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당초에 예정했던 그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한데요. 네, 1분기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백신이 사실은 파이자 6만 명 빼고는 아스트라가 예. 유일하죠. 그래서 만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2분기에 들어올 백신을 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2분기에 노바백스나 모더나 백신을 정부에서 좀 더 확보를 빨리 해서 접종을 해야 되고 예.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최근에 그 서울대학교 발표를 하나 보신 게 있으실 거예요. 건강
건강한 사람도 10명 중에 6명, 60%가 이미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 몸에 있는 어떤 기억세포가 우리의 중화항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17명 중에 13명이 나타내는 중화항체를 건강한 사람도 갖고 있다. 아마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나 젊은 층들이 이 굉장히 건강하고 코로나에 잘 이겨내는 이유가 그 바이러스에 아마 모든 사람들 한두 번은 노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역이 잘 돼서 증상이 약하다. 아마 그런 기전과 유사한 걸로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우리 젊은 층들은 본인이 감염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감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때까지는 어쨌거나 지금처럼 개인 방역, 마스크 이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백신 접종 계획 그 방역 당국이 발표하면서 뭐 저희도 잠깐 앞서서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 접종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뭐 백신마다 공급 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뭔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급 일정도 조금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본다면 저희도 이제 말씀드리거나 여쭈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절차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시기까지만 보셨을 때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모자라서 일부 국가는 다 중단된 국가가 몇 군데도 있죠. 그래서 국내는 아직까지 26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게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은 아직까지 행정 절차상 확실한 날짜를 얘기를 못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3월, 4월에 들어올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리하잖아요, 지금은요. 네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조금 체계적인 정책을 발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국민은 5월, 4월 말까 2분기 전까지는 백신 접종이 조금 아스트라 이외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가지고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종사자, 그 이외에 분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이라든지 3월 개학을 앞두고 교사를 먼저 접종하겠다든지 네. 이런 좀 구체적인 안을 계획을 해주시고 우리 일반적인 65세 이상이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2분기부터 접종이 가능하니까 그때까지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도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잘 만들겠다. 이런 조금 로드맵을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남아공에서는 일단 변이 바이러스가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선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 국내에 3가지 변이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3가지마다 다 특성도 다르고 뭐 지속되는 기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변이 따라서 접종이 효과가 보이는 백신도 다를 것이고 그리고 현행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2주 넘게 가는 바이러스도 있을 건데 이런 체계에 대한 개편은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아직 국내는 들어와 있긴 하지만 네. 그 우세종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기본 우리가 계획한 백신들은 순차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3, 4월에 정말 우리가 남아공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우세종이 된다면 백신의 수급을 순서를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조금 맞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바백스라든지 존슨앤존슨 백신이나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백신에 대한 순차적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백신 접종의 그 실제 여부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당연히 뭐 바뀔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겠죠. 네. 뭐 상황을 또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푸트니크 V 이 백신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이 백신 얘기를 저희가 주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은 뭐 푸틴의 딸이 뭐 맞았다라든지, 혹은 삼상을 뛰어넘어서 그냥 적용한 백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우려를 하시고 또한 저희조차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들이라고 해야 될지 혹은 좀 더 안전성이 담보된 내용들이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중국인 러시아 백신이 말씀하신 대로 임상 3상 없이 자국민에게 접종을 해서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조금 불안했는데 그 랜세스라는 굉장히 국제 학술지에서 발표가 된 뒤로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온 거죠, 효과가. 네네. 91.6%의 놀라운 결과가 나오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 이 러시아 백신은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벡터 백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존슨앤존스 백신도 똑같은 벡터 백신인데 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아데노바이러스가. 그런데 러시아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합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아스트라나 존슨앤존슨이 63%, 66%의 유효율을 갖고 있는데 예. 이 러시아 백신은 91.6%가 나온 겁니다. 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하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 다른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이 생성이 되는 그런 이제 기전을 가지고 만드는 거로 되어 있고요. 예, 예. 또 하나는 65세 이상이랑 그다음에 하나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고 거의 유사하게 예방률이 나왔다는 점에서 예. 막 국내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전문가들, 천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백신에 대한 정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알려지고 찾아보시잖아요. 네.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미국이나 어떤 유럽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러시아나 중국 쪽 백신이 중국 쪽 백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뢰성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좀 더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하시는 분들도 더러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보가 제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상 3상 결과를 계속 학술지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결과 발표 없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가 어려웠는데 예. 랜셋에 발표를 하니까 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문을 내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받아들인 게 좀 안심이 되고 예.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마 기초과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럼 생각합니다. 가정하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네. 중국 쪽 백신 얘기는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중국 쪽의 그 시노백 뭐 이런 백신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시노백 같은 경우도 임상 1상 이상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근데 아직 3상 결과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시노백 같은 경우도 아데노바이러스 5번째 아까 말한 러시아 백신이 예, 예. 하나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아스트라제네카 정도의 저는 백신 유효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얘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토론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 설 연휴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이제 13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어떨 것 같습니까? 방역 체계가 조금 완화돼도 괜찮을까요? 설 연휴가 지나고 예. 그러니까 다음 주말 정도가 되면 설 연휴의 영향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금 아마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완화를 하더라도 저는 크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 연휴 지켜보고 하자는 쪽으로 아마 저는 갈 것 같고요. 개편을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 피로감도 너무 많고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저는 가고 조금 더 간편하게 사실은 우리가 거리두기 개편을 볼 때 너무 복잡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외우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간편하고 손쉽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일반 국민들도 피로감을 좀 적게 하는 쪽으로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하고 손쉽게 체계를 개편하려면 지금 업종들마다 형평성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럼 업종들 특성에 맞춰서 방역 체계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종별이 예. 아니라 얼마나 고위험 이런 행위를 하는지 예. 그리고 영업 시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업종별로 거기에 맞춰서 저는 조금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의 확진자 수라든지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만일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전 좀 더 철저하게 어떤 벌칙금이나 그런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마스크를 처음에 권고를 하시잖아요. 예. 근데 해외 같은 경우 무조건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물이고 두 번째는 거의 10배 가까이 벌금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간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좀 경각심을 갖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지키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방역 지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의무화한다든지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좀 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연장선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도 해볼까요?
생활 방역 플러스 3단계 뭐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긴 합니다. 아무튼 거리두기 단계 좀 줄이고 좀 알기 쉽게 단순화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아무튼 제안한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계도 단순화했고 우리가 예. 이제 모임 금지도 뭐 15, 3 이런 식으로 외우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3단계는 거의 셧다운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예. 이번에 3단계를 굉장히 늦게 올리면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만일에 확산세가 늘면 빠르게 상향을 하고 우리가 하향을 할 때는 전체를 다 될 때 상향을 천천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예. 보시면 방역 단계 자체도 간단하게 3단계 플러스 생활 방역이고 그리고 단계를 올리고 내릴 때는 단순히 확진자 수뿐 아니라 검사 대비 양성자율 그리고 임시검사소의 양성률이 지금 0.3%가 나오거든요. 평균으로.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증상 감염자율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감염 생산 지수 그리고 일주일간 얼마나 이동량이 증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 만족을 할 때 하향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좋은 계획이 나왔고 이제 단순화하고 알기 쉽게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그 저희 출연하시는 전문가 선생님 물론 청 교수님 포함해서 많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반대로 이 질문을 좀 드리면 김호란 교수도 이걸 이제 제안하면서 확산 때는 빠르게 이 단계를 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지켜보면 사실 기준은 마련해 놓고 이미 기준은 충족돼서 상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무튼 방역 당국에서는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고민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상향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기준 만들어 놓고 단계를 어떤 그 기준을 충족했는데 상향을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비판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거는 지켜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만들면 지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민들도 만일에 상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상향을 해주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확진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